안녕하세요. 고디정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특별한 책을 소개합니다. 스위스계 캐나다 작가인 코린 샤포니에르가 쓰고 이민주 박사가 번역한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일택이 앙리 르낭 그가 진 십자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작년 가을 무렵에요. 아주 코디정이 애쓰면서 편집한 책인데요. 왜 앙리 르낭이냐? 앙리 르낭이란 사람이 누구냐? 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앙리 르낭인가? 이건 좀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 나이에 맞게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체로 선량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쁜 사람,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제가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무렵인데요. 그러니까 2010년 무렵에 인류와 인문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요, 생업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30대의 삶이라는 게요, 시각을 넓히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직장, 가족 외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과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인간이란 그 본성이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도무지 지구 생태계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하지 않을까요? 인류 역사는 약탈, 살인, 강간, 무차별한 학살의 반복이었잖아요. 공부를 해보면 인류 역사에서 인류의 과반수 이상은 거의 노예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종족이나 국가 간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사람의 생명은 포획된 짐승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인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인간 존엄성 사상을 배우고요, 생명의 귀함을 배웁니다. 힘센 사람이 자기 힘을 마구 뽐내면 멋있다 라고 생각하기는커녕 혀를 찹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함부로 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것은 트로피와 박수와 권력이 아닙니다. 감옥이지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좀 나빴잖아요. 대체 무슨 계기가 있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인류 역사에서 생겼길래 인류가 이렇게나 착해졌던 걸까요? 이런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시작하던 중에 한편으로는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철학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칸트주의자가 되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적십자 운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적십자 운동.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들어는 봤죠. 적십자 회비를 내라는 헌혈기관증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류가 왜 이렇게 착해졌지? 라는 주제를 탐구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제가 말이죠. 그래서 적십자 운동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른바 인도주의로 번역되는 휴머니타리안, 인도주의 운동, 다시 말하면 인류의 실천 운동이 바로 적십자 운동이었고, 이건 정말이지 인류를 완전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린 운동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 운동의 시발점의 계기는 19세기 중후반의 이탈리아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현장에서 자신의 전쟁 참사에 대한 목격담, 그리고 수집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전쟁늑보책이 1862년에 발간됩니다.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앙리 르낭이었고요. 저는 앙리 르낭이 쓴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알게 된 건데요.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이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책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면서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는 사람을 치료하고 우리 편이든 적이든 쓰러진 병사를 자발적으로 보호해주는 명예를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쟁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 준비하고 훈련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인류 관점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당시 관점에서는 지금껏 어떤 인류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장이었습니다. 그걸 평범한 한 개인이 자비 출판을 통해 주장했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이 아주 열렬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위원회도 만들고 그 민간인들이 국가들을 움직이면서 인류가 완전 달라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적십자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앙리 듀낭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장 자크 루소와 더불어 인류사에서 가장 유명한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는 귀족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었고 관료도 아니었으며 그저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듀낭은 국제 적십자 운동의 창시자이자 지금껏 가장 큰 국제조약으로 150년 넘게 이어온 전쟁법이자 전쟁 부상자, 포로, 그리고 민간인 보호의 국제 규범인 제네바 협약 탄생의 시발점이자 주창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1901년 최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앙리 듀낭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828년에 태어나서 1910년 죽을 때까지 그의 삶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아주 굴곡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굴곡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대체 무슨 노력을 했길래 한 개인의 목소리에 유럽 전역의 통치자들이, 왕족과 귀족들이, 권력자들이 귀를 기울였던 걸까요? 그런데 어째서 그토록 유명했던 그가 시골 병원에 유폐되었던 걸까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대한민국에서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대한적십자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나라에서 적십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자료,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코디정이 이 책을 편집하게 된 이유입니다. 2023년 봄에 기획해가지고요, 2024년 겨울에 책이 나왔습니다. 편집 과정은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3가지 고통이었는데요. 첫째, 이 책을 초집중 상태에서 편집하고 있을 무렵에, 편집이라는 게 대충 안 돼요. 초집중 상태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책 생각의 기술, 바로 써먹는 논리학 사용법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가 자기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요, 애써도 모자랄 상황에서 저는 이 책을 편집하느라 고통스러웠습니다. 둘째, 이런 이기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듀낭이라는 사람의 일생이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아주 고통스럽게 이어집니다.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는데요, 희망은 딱 한 번 왔을 뿐이고 이어지는 고통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이상은 인류애였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좌절시키는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고통이기도 하지요. 제가요, 인류 천재들의 책을 여러 권 편집해 왔는데요, 인류 천재라고 해도, 다시 말하면 인류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이라고 해도 별 수 없더라고요. 저마다 자기 인생에서 고유한 고통을 겪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편집하면서 그 고통이 자연스럽게 한국 독자에게 전해지도록 언어의 다리를 막 놓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편집자로서 저도 고통스럽더라고요. 셋째, 실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200자 원고지 3,000매가 넘는 분량이었거든요. 제가 대충 편집하지는 못합니다. 번역자의 번역 문장 모두 꼼꼼히 읽으면서 단어 하나, 의미 하나 놓치지 않고 저자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생각하는데, 아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분량이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3가지 고통을 이겨내고 작년 12월에 앙리 듀낭 그가 진 십자가가 출간되었습니다. 표지만 봐도 지금은 기분이 좋은 책입니다. 아, 내가 이걸 편집했구나 하는 보람,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 생겨납니다. 책은 아주 빽빽합니다. 564쪽, 죄송합니다. 글씨 크기가 좀 작습니다. 글씨 크기를 보기 좋게 키우면요, 바로 700쪽을 넘게 되는데,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하거든요. 종이값이랑 인쇄비용이 올라갑니다.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애썼건만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의 유적지이자 박물관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비할 데 없는 기여를 한 사람의 역사가
내밀한 삶까지 포함해서 82년의 인생사가 담겨 있는데 그게 남다릅니다. 적어도 19세기 유럽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많은 인물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19세기 유럽의 역사를 알아야 20세기가 이해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독자에게 살아있는 지식을 줍니다. 자, 이제 책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책은 총 1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뒤로 서문과 맺은말 붙어 있고요. 맺은말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1장은 1828년부터 시작하는 유년기, 15장은 1910년의 막을 내리는 말년의 뒷낭이 담겨 있으니까 책의 구성은 상상되시죠? 시간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앙리 뒷낭의 출신 중요합니다. 1장은 앙리 뒷낭의 출신 성분을 다룹니다. 스위스 중산층 출신이고요. 공부를 못해서 낙제했습니다. 당시 스위스 사회 무섭더라고요. 낙제하면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공부는 그만하고 상업을 하든 기술직에 종사하든 하라는 강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뒷낭은 중학교 중퇴 정도의 학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은 YMCA 활동요. 앙리 뒷낭을 이해하려면 그가 제네바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정신의 소유자라는 점 빼면 안 됩니다. 유럽에서 스위스 제네바는 개신교, 특히 칼뱅 교회의 로마 같은 곳이었습니다. 장 칼뱅이 종교 개혁을 이끌며 사역한 곳이 제네바입니다. 뒷낭은 은행 직원으로 일하면서 기독교 청년의 활동을 했습니다. 뒷낭은 공부는 못했지만요, 영성과 친교만큼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청년의 활동을 그냥 한 게 아니라요, 그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그냥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으로 회합을 주도했습니다. 카톡이나 라인도 없었고 SNS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편지를 써서 기독 청년들을 연결했던 것인데요. 편지로 국제운동을 일으킨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청년 뒷낭입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YMCA 운동입니다. YMCA의 시발점은 영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인 기독교 단체가 된 데에는 정말이지 뒷낭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만일 청년 뒷낭이 없었다면 YMCA 운동의 역사가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청년 운동에 뒷낭의 그 역사적 공헌이 큽니다. 그런데 이때 뒷낭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발견한 듯 보입니다. 뒷낭은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을 주도할 수는 있어도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실무적인 활약이지 대표가 될 수 없다는 발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뒷낭이 귀족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요, 권력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업도 벌써 옛날에 낙제했고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뒷낭은 평생 노력했습니다. 신분을 좀 올리려고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은 뒷낭에게 인류 역사를 움직일 힘을 주었지만 신분을 올릴 만한 기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3장은 은행의 성실한 직원인 청년 뒷낭이 사업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알제리에 가서요, 거기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업은 답답할 정도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100이라는 비즈니스 목표를 잡습니다. 못해도 80 정도는 되리라 낙관하잖아요. 그런데 10%에 이르지 못하는 성과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뒷낭의 경우 10에서 80, 100으로 발전하려면요,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알제리 행정기구의 인허가가 필요했거든요.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동문서주를 했습니다. 모든 인맥, 천부적인 재능의 편지, 권력자를 직접 찾아가는 용기, 그리고 행동력을 동원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뒷낭은 프랑스인이 아니었거든요. 귀족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답한 얘기가 3장에서 펼쳐집니다. 4장 솔페리노 전투. 젊은 사학가 앙리 뒷낭이 정말로 사업에 성공하려면 공무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요. 알제리 총독부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황제를 만나야 한다 라고 뒷낭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황제는 이탈리아에 있다고 합니다.
당시 1859년 이탈리아 독립전쟁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나폴레옹 3세가 이탈리아 사르데냐 왕국을 도와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식민 통치에서 이탈리아를 독립시키기 위한 전쟁, 이것이 북부 이탈리아에서 발발한 역사적 상황이었는데요. 책은 그 전쟁의 현장으로 독자를 데려갑니다. 당연히 듀낭도 그곳에 갔고요. 듀낭은 군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이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스위스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생이 듀낭의 기독교 정신을 자극했겠죠. 듀낭은 자기의 본분과 목적을 잠시 잊고 쏟아져 나온 부상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듀낭의 기독교 정신으로 봤을 때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모두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부상당해 죽어가고 그게 방치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듀낭은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붕대가 있었다면, 조금의 의료 지식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형제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체념할 뿐이었습니다. 듀낭은 전쟁 르포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아까 말한 솔페리노의 회상, 1862년에 자비출판으로 나옵니다. 5장은 앙리 듀낭이 인류사에서 역사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그려집니다. 자비출판에 불과한 솔페리노 회상은 유럽 상류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로 왕가와 귀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이 지니고 있던 통치자들의 책임감, 그들의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듀낭이 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당신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왜 노력하지 않습니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젊은이들을 나라가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조금만 더 빨리 조치를 취하고 조금만 더 의료 지식이 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그런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군들에게 듀낭이 말하기를요, 당신들은 평화 시에는 서로 모여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상당한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교전 약속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은 1862년에 출간되었고, 출간된 뒤에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필독서가 된 모양입니다. 곳곳에서 찬사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듀낭은 만족했겠지요. 기뻐했습니다. 듀낭은 강대국 프랑스가 자기 제안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앞장을 서 주신다면 자기 사업에도 도움이 되었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재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은 스위스인들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명망가들이 듀낭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앙리 듀낭의 영원한 적, 그리고 평생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회장을 역임한 귀스타브 무아니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인 5명이 모여 5인위원회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적십자운동의 출발점입니다. 학력으로 보나 부유함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5인 중에서 듀낭이 가장 딸립니다. 그런데 적십자운동의 주창은 듀낭이었단 말이죠. 무아니에가 회장을 맡고 듀낭은 실무자로 뜁니다. 주창도 실무도 듀낭이 다 하고, 그래서 스위스가 아닌 곳에서는 듀낭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지만 조직적인 성과는 회장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결국 듀낭이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책 5장에서 유럽 각국의 통치자들이 대표자를 파견해서 전시 부상자를 위한 국제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집니다. 1864년 8월에 체결된 제네바 협약 조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다지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관점으로는 매우 당연한 내용이지만 인류 역사 관점에서는 기적과 같은 국가 간 조약입니다. 동시대의 조선과 일본, 그리고 중국 관점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내용이었고요. 이 조약은 1949년 크게 개정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육전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1864년 8월 22일 제네바 협약입니다. 제1조 구급 차량과 군 병원은 중립으로 인정되며 교전 당사자들은 부상자와 병자가 수용되어 있는 한 구급 차량과 군 병원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전투부대가 구급 차량과 군 병원을 사용하는 경우 그 중립성은 종료된다. 제2조 병원과 구급 차량의 요원, 병참 담당자, 의사, 행정요원, 수송원, 군종요원 포함. 임무 수행 시 동일한 중립의 혜택을 누린다. 운반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상자가 남아있는 동안에도 그러하다. 제3조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자들은 적에게 점령된 후일지라도 병원이나 구급 차량에서 그들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또는 그들이 속한 부대에 합류하기 위해 철수할 수 있다. 병원과 구급 차량의 요원이 자신의 임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점령군은 그들을 적군의 전초부대로 인도해야 한다. 제4조 군 병원의 자재는 전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병원 요원이 철수할 때에는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 물건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에서 구급 차량은 보유 장비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 부상자를 돕는 주민들은 보호되어야 하고 자유를 누려야 한다. 교정국들의 장군들은 주민들에게 인류애를 호소하되 인도적인 행동의 중립성을 알리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 민가에 머물며 치료를 받는 부상자가 있다면 그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부상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주민은 시설 사용 명령과 군용 징집의 일부를 면제받아야 한다. 제6조 부상자나 환자인 전투요원은 국적을 불문하고 수용하여 치료해야 한다. 군 사령관은 상황이 허용하고 교전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교전하는 동안에도 부상당한 적군의 전투요원을 적군 전초부대로 즉시 인계할 수 있다. 부상당한 적군의 전투요원이 치유된 다음이라도 더 이상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자들도 교정기간 동안에 재무장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마찬가지로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부상자 후송 부대와 이를 행하는 요원들은 전적으로 중립으로 간주돼야 한다. 제7조 병원, 구급 차량 및 부상자 후송 부대를 위하여 공통된 식별 깃발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도 국기와 함께 개양돼야 한다. 중립의 혜택을 누리는 요원은 완장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군 당국에 의해 발급돼야 한다. 깃발과 완장은 흰색 바탕에 적십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의 이행은 각국 정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교정국 군대의 군사령관에 의해 행해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된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본 협약의 체약국은 제네바 국제회의에 전권대사를 파견하지 못한 정부에도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본 협약의 내용을 알리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본 협약은 개방되어 있다. 제10조 본 협약은 가능한 한 4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하며 그 비준서는 스위스 베른에서 교환돼야 한다. 각국 전권 대사들은 이 협약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본 협약은 1864년 8월 22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앙리리낭 그가 진 십자가 6장부터 답답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6장과 7장에서 뒤낭의 알제리 사업은 파산을 맞이합니다. 완전 망한 건데요. 파산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뒤낭이 이때 아주 운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제네바에 남아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제네바를 떠날 것인가? 뒤낭은 야반도주를 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도망간 건데요. 당시 스위스 사회는 실패에 관용적이지 않았다는 점, 현대의 파산제도와 소멸시효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 사업 실패는 평생 뒤낭을 괴롭힙니다. 자기만 망한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투자한 사람까지 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8장은 역사의 현장으로 독자를 데려갑니다. 1871년 파리를 보여줍니다. 당시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역사 지식이 좀 있는 분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군이 프랑스군을 압도합니다. 나폴레옹 3세는 포로가 되었고요. 프랑스 제2제국이 몰락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그 유명한 파리 코민이 생겨났습니다. 뒤낭은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파리를 떠나지 않고요. 제3자의 시각으로 한편으로는 아주 따뜻하게 구석에 몰린 사람들을 돕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냉정하게 프랑스 사회를 바라보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언밸런스한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위스인이라는 외국인 지위로 내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내전을 목격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네바 십자가와 같은 상징적인 인물 자격으로 파리 시민들을 돕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사회주의자에 대한 적대감, 프랑스 귀족들에 대한 모멸감이 흘러나옵니다. 게다가 가난한 앙리 듀낭의 쓸쓸한 정서가 내전의 포화 소리조차 지워가고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을 거치면서 앙리 듀낭은 늙어갑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 박애주의와 제네바 십자가 정신에서요, 노예제 폐지, 보편 지식의 확장, 포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위 인정 등 지속적으로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교양이 된 그런 숭고한 주장을 하면서 사회운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돈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숭고한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 부자와 귀족들이요, 그런 사람들의 기부와 투자로 일확천금을 얻는 환상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말지요. 일단 유럽의 각 나라는 이제 한 개인의 주장으로 나라가 움직이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협약이 예외 중에 예외였던 것입니다. 귀족들은 기회주의자였고 가난한 듀낭을 돌보지 않습니다. 듀낭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있다면 자기의 마음만 귀족 같은 지위를 현실적으로 높여질 것이고요. 파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큰 돈을 꿈꿨지만 큰 돈을 벌기 위해 막 노력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도덕적이고 명예가 뒤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무력은 있지만 무력을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폐위된 나폴레옹 3세를 따르던 부유한 미망인 카스트네르 부인이 앙리 듀낭의 후원자로 등장합니다. 참고로 듀낭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를 평생 추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카스트네르 부인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렇다고 돈으로 듀낭의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부인은 듀낭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주면서 서로를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관계에 그렇게 이어집니다. 카스트네르 부인 관련한 이야기는 이 책의 저자가 상당히 많은 자료 조사를 거쳐가지고 밝혀낸 이야기로 보입니다. 듀낭은 수많은 기록과 편지를 남겼지만 카스트네르 부인에 관해서는 가급적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14장은 늙은 듀낭 이야기입니다. 듀낭은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에서 바그너 목사의 집에 기거하게 됩니다. 그때 산책길에서 프랑스어를 하는 독일 청년 루도프 밀러를 만납니다. 그때가 1877년이었고요. 그 이후 밀러는 듀낭이 죽을 때까지 아들이었으며 비서였으며 행동대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냅니다. 바그너 목사가 죽자 갈 곳 없던 듀낭, 스위스로 되돌아옵니다. 제네바 같은 프랑스어권 스위스가 아니라요, 남부 독일 슈투트가르트 인접한 북부 스위스, 독일어권요, 작은 온천 마을인 하이덴에서 은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낙원 하숙이라는 곳에서 백발의 수염을 기른 남자가 삽니다. 이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30대의 영광은 끝났습니다.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시록을 읽으면서 세상을 걱정하거나 경멸하면서 말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듀낭은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실패한 자의 여생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에게 닥친 우울증은 그를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희망만큼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골 하숙집에 기거하다가요, 아예 하이덴에 있는 병원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병원에 기거하는 가난하고 병든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을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듀낭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을 수 있었고요. 왕가와 귀족의 인연이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그 예법과 어법을 알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19세기 격동기에 제네바 십자가에 관련된 수많은 원본 자료를 갖고 있었고요. 편지를 쓸 수 있고 잘 썼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문장가였습니다. 듀낭은 출판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고 나가지도 않았지만 펜팔은 유지했고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사람들은 뒤낭을 거의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북부 시골 마을에서 그리고 인접한 독일 남부 지역의 언론을 통해 조금씩 뒤낭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 9월 6일자 독일 주간지 대지와 대양 너머로 일면 기사, 뒤낭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실립니다. 적십자의 창설자가 이렇게나 불명예스럽게 유폐되어 있다니. 뒤낭은 유령처럼 다시 나타난 자가 되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뒤낭이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찬사와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뒤낭은 매우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늙은 뒤낭은 병원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평화주의와 여성의 인권 사상을 받아들이고 펜팔에 충실하기만 했습니다. 15장 결말을 위한 월계관. 그는 이미 70을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예 병실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영광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 받는다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모든 인생을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 머물며 노벨상을 받기 위한 온갖 노력이 15장에 나옵니다. 1902년 12월 10일 전보가 뒤낭에게 도착합니다. 책 542쪽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노르웨이 의회의 노벨상 위원회는 1901년 노벨 평화상이 앙리 뒤낭 씨와 프레데리크 파시 씨에게 공동 수여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두 분께 절반씩, 즉 각자 10만 프랑 가량의 상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뒤낭이 침묵 속의 전보 내용을 살피는 동안 엘리즈 수 간호사는 평소 습관과는 달리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이내 뒤낭이 그녀를 위해 전보를 소리내어 다시 읽었다. 엘리즈는 자신의 두 손을 꽉 맞잡았고 앙리 뒤낭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편집자로서 저도 이 대목에서 막 눈물 나올 뻔했다니까요. 감정이입하면서 편집하니까 뒤낭의 고통스러운 게 저의 마음으로 막 전해졌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이야말로 뒤낭의 하나님이 준비해 준 상처럼 비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 코린 샤포니에르의 맺은말 편에 수록된 문장 인용합니다. 앙리 뒤낭, 그 가진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요약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뒤낭의 고집과 고정관념, 끈질김, 집요함을 이 책에 논하면서 나는 세상의 온갖 불행과 불의를 다 겪으면서도 확고부동한 원칙과 완강한 끈기와 투지를 유지하는 적십자는 실로 앙리 뒤낭이 세상에 내놓은 딸이 맞다고 생각했다. 적십자는 견딘다. 포기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끝까지 견뎌낼 것이다. 비틀거리더라도 바로 털고 일어선다. 바로 그것이 적십자가 짊어진 십자가이며 이 또한 설립자 뒤낭이 견뎌야 했던 십자가와 닮아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적십자 운동을 하는 모든 분에게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을 바칩니다. 이 책이 출간되는데 큰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연구소의 목정아 팀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디정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인류가 좀 더 선량해지지 않을까, 누군가의 귀한 생명이 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